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개혁 유가장 오늘도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유하경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김필성 변호사가 오셔서 김유신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말이 돼. 김유신. 예. 김필성, 유하경, 신장식해서 김유신. 멋있습니다. 예. 자, 오늘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텐데 하나는 달라지는 가사소송법 31년 만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네. 그다음에 하나는 공수처 수사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결과를 놓고도 막 사람들이 말이 엇갈려요. 그 지금 결과만 놓고 보자면 지금 공수처 수사가 일단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은 무혐의 처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는 한 4개 정도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네. 그다음에 김웅 의원은 당시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라서 공범 기재를 해서 이첩 네, 검찰로.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손준성만 기소 이렇게 자꾸 나와요. 예. 의미를 조금 축소한다. 손준성 기소도 사실 굉장히 큰 건인데. 그렇습니다. 자, 요거 이번 수사 결과 어떻게 봐야 될지. 예. 유하경 변호사님 먼저. 네, 예. 이게 참 용두삼이라는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 당시 상사였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된 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렇게 조사가 미흡했냐. 조사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고발 사주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내리려고 시도도 하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기도 하고 물론 두 번 다 기각됐지만은 네. 그리고 손준성, 김웅 이런 분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까지 하면서 8개월 수사한 결과치고는 네. 결과만 보면 좀 초라하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의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력의 문제인지. 근데 뭐 사건 자체가 네. 아예 성립을 안 하는데 공수처가 이 안 되는 사건을 어떻게 할 도리가 있었겠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 공수처가 또 뭐 증거를 만들거나 조작을 하거나 또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죠. 뭐 유성 사건처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딱 그 결론을 들었을 때는 네. 좀 너무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가장 네. 큰 혐의를 뒀던 게 이 수사 과정 중에도 언론의 주목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네. 우리 이거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큰 줄기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직권남용은 아예 이 범죄명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럼 왜 빠졌냐와 관련해서 고발장을 실제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 손준성 검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검찰 내부자에게 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된다. 이 고발장을 작성할 의무는 없는데 이걸 강제로 시켰어야 된다는 이 요건이 해당이 밝혀져야 되는데 네. 이게 제3자가 고발장을 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수사 과정 중에. 그래서 직권남용은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과실에 검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 한 2-3명으로 추려지기도 했었어요. 실명이 맞아요. 보도에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 정도도 기소하지 못하나? 저는 아마 이제 공수처의 수장이 법원 출신들인데 이제 검찰은 이게 뭐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면 한번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이제 기소를 하는 경우도 그렇게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법원 그렇게 판단을 얘기하기도 받아보기 하죠. 위해 기소합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법원 출신들 기본적으로 이게 딱 공소유지가 가능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이 기소를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머지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개인정보법 위반 등등은 이 고발장에 첨부된 내용들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해서 이게 뭐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이 정도로 약간 가지 성격이어서 수사는 최소한 본류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직 검사의 총선 개입 사건이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국기문란 행위 아닙니까? 현직 검사가. 예, 우리 공직선거법 제85조에는 예.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네. 이것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검사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기 때문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이는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예. 자, 이거는 사실은 제 그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동네 공무원들이 동 주민센터 뭐 예전은 동사무소죠. 주민들이 무슨 뭐 쌀 고무신 돌리고 했던 그런 선거법 위반보다 더 사실은 검찰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근데 동기가 왜 손준성은 그 총선에 개입했나요? 이건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의심이 그러니까 제기되는 이게 안 부분이 나와 있죠. 있어요, 지금. 예, 예. 동기에 대해서 왜 손준성이 지금 이 수사의 결론을 종합하면 손준성이란 검사 개인이 했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일탈행위라고는 뭐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어디 있었느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검찰총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면서 어떤 정보 수집 그리고 세간의 어떤 풍문 그리고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는 거였는데 직보가 가능했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사전 허가 없이 내지는 사후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이 고발장이 상당히 특이한 게 이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특정을 하면서 피해자를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렇게 특정을 했는데 뭔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은 법리 구성을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고발장 내지 고소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는 선거법상 방송신문 부정이용죄라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도 선거법 꽤나 아는데. 예, 제대로 많이 이 선거사범을 다뤄보지 않은 검찰이 아니라면 좀 적용하기 어려운 법리. 그리고 고발장 접수처도 대검 공공수사부였습니다. 보통은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접수를 시키죠.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건 검찰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아니다. 검찰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고발장 내용인데 이 부분을 그냥 선긋기로 손준성 검사로만 기소를 하고 만다. 좀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네, 손준성 그 수정관실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는 엊그제 입장문 냈네요. 이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정치검사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검사? 지금 정치검사의 길을 걸으면 여권 편을 들어야 정치검사 아닌가요? 손보관 측은 공소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 강행했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 그간의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반인권적 수사 행태가 이번 사건 결정 과정에서 반복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 표명한다. 향후 재판 과정의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 조사부터 좀 받으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건강 회복되셨나 모르겠어요. 입원해 계시죠 지금. 네, 그래서 조사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왜 손준성 검사는 왜 현직 검사로서 총선에 개입했을까? 이 동기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제 전제 사실로 밝혀진 것은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장과 첨부 파일을 파일에는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거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그리고 당시 여당 인사나 여당을 지지하는 지식인을 고발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고발장 내용을 당시 미래통합당 야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도 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의도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판에서 밝혀져야 될 텐데요. 네.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부정선거운동죄입니다. 네. 그래서 법에 규정된 내용처럼 고발장을 전달받고 전달한 행위 그 자체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퉈지겠죠. 네. 두 가지가 이제 쟁점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해당 공직선거법 제가 말씀드린 그 규정에는 우리 형법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이라 그래서 구성요건 이게 만족이 되면 범죄에 해당합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데요. 그렇죠. 요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구성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손준성 씨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어떤 악의가 있었는지 궁금하죠. 둘째로는 실제로 결과가 발생했는지 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뭐 손준성 검사 측에서는 어떤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발장 자체가 선거가 끝난 8월 달에 제출됐으니까 선거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결과가 실제 발생 안 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문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유죄 선고를 내릴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재판 결과. 자, 송 검사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받은 공수처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김웅 의원 검찰로 이첩을 했는데 이제 언론에서 예측 기사를 쓰는 거예요. 무혐의다. 김웅도 무혐의다 이렇게 쓰는데 그 사실 무혐의는 아니고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유 검찰 출신인데 검찰이 기소하겠어? 라는 예측을 넘어서서 무혐의가 난 것처럼 언론에 쓰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일단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른바 그 김웅 녹취록이라는 게 이 수사 과정 중에서 조성은 씨의 예. 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아주 그 육성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그 워딩을 살펴보면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저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에 김웅 지금은 의원이지만 미래통합당의 총선 후보였는데 네. 부장검사직을 마치고 바로 이 정치인의 길을 걷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정체성을 검사로 갖고 있던 시점이죠. 저희라는 게 누굴 지칭할까? 문백상 검찰로 보입니다. 네. 검찰에서 내면 알아서 수사해 줄 겁니다. 뭔가 모의나 공모관계가 없었다면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는 점. 네. 그런데도 이게 무혐의 수순으로 간다. 이 전제는 아마 검찰이 검찰 인사였던 내지는 검찰의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무딘카를 겨냥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이 검경 수사권 조장 더 필요했던 거 아니냐, 더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는 그 수사권이 경찰한테 있었으면 이거를 그 어디 뭐 대검이 아니라 고발장을 접수할 때가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한 팀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공소사실 같은 일이 벌어지기는 어려웠겠죠. 경찰과 검찰이 한 팀이 됐어야 됐겠죠. 그 당시는 어쨌든 간에 수사권 기소권이 다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또 팀을 딱 짜놨던 거죠. 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으로 맞습니다. 접수해라 등등등. 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그 윤석열 당선자 무혐의 처분을 공수처가 해서 대체로 지금 창고 대방출 중인 것 같다. 예, 취임 전에 다 이제 무거운 짐진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방면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검찰과 공수처가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가 100번째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정부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의미 있는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라고 스스로 법무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은 아동 인권을 굉장히 신장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성년 자녀의 재판 청구권 자체를 새로이 만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는 혼자서 재판 청구를 못했죠. 그렇죠. 특별 대리인이 꼭 있어야 됐었는데요. 이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즉 뭐 학대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특별 대리인 없이 혼자서 나홀로 소송, 친권 상실 청구, 친권을 뺏어 주세요. 판사님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엄마 아빠로부터 연을 끊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이제.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을 끊는 소송이죠. 예, 두 번째로는 미성년 자녀의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확장시킨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완을 한 것인데요. 네네. 예전에는 13세까지만 미성년자 13세까지만 13세 이상만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연령 제한 없이 재판에서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해서 의무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13세 제한을 없애서 자녀의 의견이 정확하게 재판에 반영되도록 실체적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의사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재판 절차 내용을 좀 보강을 한 것입니다. 네,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소위 배드 파더스라고 해서 배드 페런츠라고 합시다. 배드 페어런츠라고 하죠. 이게 뭐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배드 파더스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는데 어떤 배드 페어런츠가 뭐
오해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제재하는 수단을 좀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부모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현재는 3개월입니다. 3개월 네.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감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3달에서 한 달로 대폭 줄인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가 되고요. 감치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죠.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나오는 것인데요.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명령을 어긴 자가 최고 20일 동안 수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 2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양육비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하나 더 중요한 개정안이 있는데요. 재판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법원이 내리는 명령인데요. 명령이죠. 이 사전 처분에는 예전에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부여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그 연을 끊는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친권 상실 지금까지 청구하려면 특별 대리인을 지정을 그렇습니다. 해야 됐던 거죠. 뭐 친인척이나 뭐 이런 네. 분들. 예.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례로 들고 있는 게 이제 외조 부모로부터 이제 성적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이 부모가 아이를 전혀 케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왜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냐라고 아이를 타박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해당 청소년이 미성년자가 나는 정말 부모로부터 친권을 좀 상실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현재 시점으로 이런 요구를 하려면 본인이 특별 대리인 그러니까 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친인척들인데 친인척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친권 박탈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한다. 친인척은 기본적으로 이 미성년자보다는 이 부모와의 관계 설정이 더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미성년자의 뜻이 전혀 관철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사소송법이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를 그냥 보호해야 될 대상 그리고 아직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미숙한 대상으로만 전제하고 법이 짜여졌기 때문인데 네.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이 31년 전에 한번 개정이 된 이후에 전혀 뭐 바뀐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성년자의 어떤 주체성을 정확히 인지해주고 본인이 직접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대.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행복을 저해하거나 해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당히 좀 진일보를 둔 제도를 개정안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제3자나 단체가 있다면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직접 특별 대리인 없이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친권을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친권을 상실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세 미만 자녀의 진술도 의무적으로 듣게 했다. 13세 이상만 그 친권자, 양육권자 정하는 소송에서 저는 아빠랑 살래요, 저는 엄마랑 살래요 이런 진술을 13세 이상한테만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미만 아이들 의견도 직접 듣도록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걱정되는 게 초등학생이나 더 어린 학생들은 사실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보다는 같이 현재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이렇게 오염되거나 할 수 있고 아예 독립적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3세 미만이면 초등학생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사실 초등학생들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중에 누구랑 있는 게 더 편한지 누가 더 잘해줄지 누가 더 나에게 못되게 했는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진술은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진술의 내용은 재판에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진행자 설명하신 것처럼 말을 아예 못하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법정 진술 자체가 어렵겠고 그렇죠. 그보다는 조금 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듬더듬 이렇게 가능할 텐데 네. 그러한 진술을 어느 정도 존중할 것인지 여부는 현명한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기는 정도로 사법기관에서 보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연령 제한을 폐지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진술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우는 게 그게 더 좋겠습니다. 가사소송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본인 즉 그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전부 다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과거에는 아버지의 권리, 어머니의 권리, 친권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동의 양육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했다면 지금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바꿨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이건 자연스럽게 사실은 따라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의 진술을 법정에서 듣도록 하는 것.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어요. 네, 그냥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참고 자료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에 양육권이나 친권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이 의무적으로 듣고 고려해라라고 하는 거라서 뭐 그렇다 싶고요. 그다음에 소위 배드 페런츠 네. 기존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들기는 하는 건데 이거 그래도 잘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예. 뭐 양육비는 당연히 이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생존권을 위해서 책정이 되는데 실제로 지급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보조원이라는 국가기구가 별도로 출범을 할 정도로 그렇죠. 예, 무료 소송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한 발짝씩 진일보를 두는 게 뭐 그 당시에 이 사이트 이름이 배드 파더스여서 그러니까 이제 배드 파더스와 관련해서 이게 명예훼손으로 막 문제가 됐을 때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지금 이제 계류 중인데 이 무죄로 그러니까 이 신상을 공개하는 게 무죄로 나왔을 때 법원의 판시를 보면 이게 아동의 생존권과 너무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그렇죠. 이것을 방기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 나아가서 해외 입법례 등등을 보면 뭐 해외 출국을 금지시킨달지 운전면허권을 박탈한달지 네.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출국 금지 등등의 조치를 부과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부분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감치라는 건 사실 인신이 거의 구속이 되는 가두는 거기 거예요.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압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 3개월 정도 미루고 주지 않았을 때 이 조치가 단행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3분의 1 정도로 한 달 내지 않아도 바로 가능하도록 감치가 가능하도록 좀 바뀌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건 위하 겁주는 건데요. 그거보다도 이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조금 더 선지급하고 나중에 구상하는 방식으로 해서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양육자에게 빠르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안도 좀 시급히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그냥 겁주는 것만 하지 말고 네. 겁을 주더라도 배를 째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자 오늘 하나는 조금 센 거, 하나는 또 아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장기업 육아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하경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